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한 반 정도가 뭐 앵커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밝혀서 좀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JTBC 뭐 간판 앵커죠. 손석희 앵커. 네. 손석희 앵커를 뭐 교체를 하라는 요구가 그 홍석현 회장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을 나온 것은 그 작년 10월 그러니까는 이 센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도 힘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압력은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언론 개입, 특히 언론의 인사 문제에 그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네. 그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도 또 방송국에 대한 방송국에 대한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뭐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 네. 그 과정의 하나가 직접 전직 그 언론 사주 그 육성으로 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고 또 이것뿐이 이런 문제뿐이었겠느냐, 그 JTBC 문제뿐이었겠느냐, 다른 언론사 문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언론 사주에게 뭐 특정 언론이 대한 인사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점에 왜 홍 전 회장이 이런 걸 공개를 했는가 두 가지 부분 같은데요. 두 번째가 더 궁금합니다. 아니 첫 번째는요. 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보도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 사실은 보도가 안 됐으면 이제 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앵커라든지 뭐 방송 출연이나 패널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 간섭이나 도도 방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이 정부만 있었겠는가? 네. 전 정부, 전 정부에서 과연 없었겠는가? 과연 그리고 손석희 앵커만 해당됐겠는가라는 네.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빙산의 일각 같기도 하고요. 네, 빙산의 전 일각이라고 보고 네. 이거야말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폐 중에 적폐인 거죠. 단순히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정권들 언론에 대한 태도. 그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왜 이미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사실은 홍석현 회장 그만두신 것도 참 희한한 타이밍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해당 음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겁니다마는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그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얘기를 이제 육성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김태 변호사님, 하던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외압들이 있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정말 안 되는 외압이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밝히든지 내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면 묻고 가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사주들이나 다른 어떤 보도본부장이나 편집국장들 이런 전화들을 앞서 그 송국권 본부장이 잘 언론 이렇게 오래 계셨지만. 다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때 예.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묻고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기 대선 전국에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홍석현 회장은 지금 JTBC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홍석현 회장의 어떤 이런 발표들이 물론 홍석현 회장은 지금 뭐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번 대선 출마는 못하지만 네.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게 뭐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뭐 그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또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9007님은 고려대 성폭행 사건 SBS가 끝까지 추적해달라는 주문을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문회장의 이른바 그 청와대 그 보도에 대한 외압 폭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보내고 계십니다. 청취자 5064님은 억압을 받고 말을 못한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지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외압까지도 보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반론이 또 있네요. 그 당시에 밝혔다면은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놔뒀을까요? 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지적 이용옥님이 보내셨고요. 김재현님은 이제 방송국이나 언론 외압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셨습니다. 이 전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또 일부 청취자들이 보내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특정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권에서 언론이나 간섭이나 탄압 같은 것들은 늘상 있어 왔다는 뭐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예전 정권에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 정권에 사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항상 우리 정치권과 통치권자들이 언론에 대한 간섭과 그런 것들 늘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이것은 추측 아닙니다. 그때 사실 그렇습니까? 예, 추측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히 그럼 정권마다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청와대 출입했을 때 뭐 그때 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노골적인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협조를 구하는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니까는 그 홍보수석 소관인데 정무수석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어떤 출입처 같은 기자 출입처 같은 문제 뭐 그 정도로 뭐 협조를 구하고 했지만은 아까 홍석현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그 사주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또 특히 대통령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2번이나 사주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않아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JTBC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JTBC 뉴스가 지금 뭐 1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석희에 대한 신뢰. 네. 두 번째는 뉴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뉴스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 KBS나 MBC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꼭지 보도해주면 여당 꼭지 같이 보도해주면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면 잘못한 여당 쪽에 비판을 막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야당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측면. 객관적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균형. 그렇게 하지 않고 손석희 쪽을 부르는 것은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냐고요. 맥락이 맞으면 그게 손석희의 워딩 중에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네. 그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쭉 보고 뉴스밸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뉴스의 가치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뉴스의 가치를 방송국 편집국 또는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 무슨 꼭지를 앞에 내지 마라. 이 뉴스를 내지 마라. 꼭 내야겠으면 뭐 10꼭지 이후에 집어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보도 지침이 그 그런 순서가 거잖아요.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손석희의 뉴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 이거라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또는 기자가 직접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맥락을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좀 친절한 뉴스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도 많고요. 왜 이번에 이재명 전원책이 나온 100분 토론에 관해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누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뉴스 문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자가 낮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와요. 찍어도 오고 코멘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와요. 그 사이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막 편집을 해요. 그 사이에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앵커란 개념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웬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 손석희의 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석희를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고 시작도 아나운서로 했고요. 그 앵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배가 달려있는 닻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앵커가 그 앵커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어.
몰랐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은 보도국에서 그 뉴스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시작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앵커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붙은 거죠. 시작은 그 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방송국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아나운서들은 연예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여서 뉴스를 읽는 사람은 사실 앵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요 방송사의 보도국의 보도 뉴스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진행합니다. 옛날에 엄기영 같은 사람,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동영 같은 사람, 박영선 같은 사람들이 다 기자 출신 앵커들입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는 그 방송국의 보도 기능의 코어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멘트만 읽어주는 아나운서들로는 사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트력이 되는 기자들, 간부급 기자들이 나와서 앵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뉴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정동영, 박영선을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도 기능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석희는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MBC에서는 기자 역할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와 보도국이 분류가 안 됐던 시점에서는 아나운서국 근무를 하면 아나운서인 거고 보도국 가서 현장을 취재를 하면 기자인 거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느꼈던 그래서 실제로 MBC에 보면은 이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나운서로는 사실 저널리즘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기자시험 다시 보고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다는 케이스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기자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MBC의 유명한 앵커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다가 기자로, 그러니까 같은 방송사 내에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뉴스 하시는 분들, 현재 손석희와 비교가 되는 그 앵커들은 다 사실은 기자 출신들이고요. 손석희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언론인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손석희가 명성을 얻은 데는 JTBC 뉴스가 아니고 백분 토론이라든지 아침에 했던 손석희만의 그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시선 집중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그 신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손석희는 우리 쪽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거 자체가 손석희를 욕먹이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좌파들 일부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만든 행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갈라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민의를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쪽을 선동함에 있어갖고 이런 게 있죠. 손석희는 원래 진보 좌파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손석희 뉴스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우리 쪽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로 균형감, 공정성이란 현상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진보 쪽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구 골통 세력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손석희가 그 지점에 한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줘야 되는 대목은 그가 사실은 진보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깠더니 최순실 박근혜가 나쁘더라. 이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저쪽에 계속되는 프레임은 손석희가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를 깐다라고 얘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손석희가 말하는 균형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 논리를 깨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 자체가 저는 기계적 균형 감각으로 그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석희 씨는 제가 봤을 때 이 현상들을 꽤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까므로써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된 거거든요. 결론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시작이 발단이 그거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협박과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근데 뚝심 강단만으로 그걸 끌어갈 수는 없어요. 손석희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즐기는 거죠. 저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에 대한 열광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처럼 팟캐스트에 손석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류의 인간형을 잘 알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언론을 공부해 왔거나 해온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손석희 뉴스가 JTBC 뉴스가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세월호 보도였어요. 다른 지상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손석희는 신년 방송을 팽목한 가서도 해요. 메이크업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보여줘요. 그게 흔히 말하면 진정성이거든요. 사실요,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상파 언론인들 굉장히 혐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지만.
언론고시 통과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얼굴에 기름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좋은 옷 입고 방송사 출퇴근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어디 가면 언론이라고 대접받고 하지만 정부 이정현 같은 사람들이 전화해대면 거기에 맞춰주고 그런 방송이나 보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혹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야에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위대한 분야에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인데 어떤 시각으로 알리느냐. 뉴스를 진짜 중요한 뉴스인데 보도를 안 해버리면 그건 뉴스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변절하거나 정권에 야부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 쳐지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월급 많이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는 게 그런 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한 거예요. 양심상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손석희는 지극하게 언론인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시청률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희 이전에 JTBC 뉴스는 굉장히 조잡했어요. 맥락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손석희를 영입했던 홍석희의 생각은 그거였다고 봐요. 철저한 시장적 접근이라고 봐요. 상업적 접근인 거죠. 정편들이 다 이명박근혜에 편들고 있잖아요. JTBC만이라도 진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인 민주 진보 쪽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소비자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빈 블루오션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악플도 감수하고 악플을 대처하는 자세. 1분만 마음 아파라. 그 다음부터는 악플 안 달리는 걸 마음 아파라. 즐기라는 거죠. 악플도 안 달리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전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무풀이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방송도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어쨌든 손석희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 언론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손석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좀 비진해. 왜냐면 다른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석희 우리 방송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가가지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새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손석희는 지금 현 상태를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밝히는 겁니다마는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그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러다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얘기를 이제 육성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김태 변호사님, 하던 말씀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외압들이 있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정말 안 되는 외압이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밝히든지 내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면 묻고 가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사주들이나 다른 어떤 보도본부장의 편집국장들 이런 전화들을 앞서 그 송국권 본부장이 잘 언론 이렇게 오래 계셨지만 다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때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묻고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기 대선 전국에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홍석현 회장은 지금 JTBC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홍석현 회장의 어떤 이런 발표들이 물론 홍석현 회장은 지금 뭐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이 내용은 이제 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한 반 정도가 뭐 앵커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밝혀서 좀 파문을 일고 있어요. 네, JTBC 간판 앵커죠. 손석희 앵커. 네. 손석희 앵커를 교체를 하라는 요구가 그 홍석현 회장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나온 것은 그 작년 10월 그러니까는 이 센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도 힘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압력은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언론
개입, 특히 언론의 인사 문제에 그 청와대를 직접 개입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네. 그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도 또 방송국에 대한 방송국에 대한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뭐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 네. 그 과정의 하나가 직접 전직 그 언론 사주 그 육성으로 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고 또 이런 문제뿐이었겠느냐 그 JTBC 문제뿐이었겠느냐 다른 언론사 문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예전 정권에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 정권에 사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항상 우리 정치권과 통치권자들이 언론에 대한 간섭과 그런 것들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이것은 추측 아닙니다. 그때 사실 그렇습니까? 예, 추측 네.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히 그럼 정권마다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청와대 출입했을 때 뭐 그때 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노골적인 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협조를 구하는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는 네. 그러니까는 그 홍보수석 소관인데 정무수석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어떤 출입처 같은 기자 출입처 같은 문제 네. 뭐 그 정도로 뭐 협조를 구하고 했지만은 아까 홍석현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그 사주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그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또 특히 대통령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2번이나 사주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하지 않아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JTBC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JTBC 뉴스가 지금 뭐 1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석희에 대한 신뢰. 네. 두 번째는 뉴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뉴스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 KBS나 MBC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번 대선 출마는 못하지만 네.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게 뭐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뭐 그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송구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또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9007님은 고려대 성폭행 사건 SBS가 끝까지 추적해달라는 주문을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문회장의 이른바 그 청와대 그 보도에 대한 외압 폭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보내고 계십니다. 청취자 5064님은 억압을 받고 말을 못한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지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외압까지도 보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반론이 또 있네요. 그 당시에 밝혔다면은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놔뒀을까요? 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지적 이용옥님이 보내셨고요. 김재현님은 이제 방송국이나 언론 외압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셨습니다. 이 전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또 일부 청취자들이 보내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특정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권에서 언론이나 간섭이나 탄압 같은 것들은 늘상 있어 왔다는 뭐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 네.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현직 대통령이 언론 사주에게 뭐 특정 언론이 대한 인사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점에 왜 홍 전 회장이 이런 걸 공개를 했는가 두 가지 부분 같은데요. 지금 두 번째가 더 궁금합니다. 아니, 첫 번째는요. 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보도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언론을 대한 어떤 그런 되더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 사실은 보도가 안 됐으면 이제 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뭐 앵커라든지 뭐 방송 출연이나 패널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 간섭이나 도도 방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이 정부만 있었겠는가? 네.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과연 없었겠는가? 과연 그리고 손석희 앵커만 해당됐겠는가라는 네.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빙산의 일각 같기도 하고요. 네, 빙산의 전 일각이라고 보고 네. 이거야말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폐 중에 적폐인 거죠. 단순히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정권들 언론에 대한 태도. 그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왜 이미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사실은 홍석현 회장 그만두신 것도 참 희한한 타이밍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해당 음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처음